그 한 가지 조금 네. 구체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면은 그 분당 있잖아요. 분당 재건축. 그래서 네. 막 지금 용적률 500% 풀어준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한 거는 맞나요? 실현 가능하죠. 수원 서쪽 이미 499% 나왔죠. 그 부동산 업자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닭장에 사냐 그러는데 그렇죠. 잘 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500%를 만들어서 닭장에 살든 어디 살든 토끼장에 살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왜 누가 알아지래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그걸 통제하는 게 전 불만이에요. 풀어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으면 안 가겠죠. 그거를 왜 알아서 걱정을 해요? 지금 다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화서 쪽에 요즘 인기 좋은데 거기. 그래요? 겉보기엔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고 저는 한국의 용적률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 생각해요. 좀 잠실도 그렇고 자본주의 원리에서 짓겠다면 지어야죠. 해서 만약에 환경이 나빠지면 알아서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시장 원리를 따라야지 왜 자꾸 정부가 개입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말씀드리면 네. 이 정책 위반자들이 다 강남 사셔가지고 네. 자기 살고 있는 강남 지역에 쾌적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당도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초과 이익은 어느 정도 환수는 해야죠. 저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을 만들자는 얘기를 한 것이고 뭐 사회적 격리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인구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계급 소셜 믹싱을 하는 게 한국의 힘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뭐 싸우든 같이 살든 그거는 그 뒤에 문제고 그리고 분당은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닷물에 썼었어요. 그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이거든요. 그 철근 부식됩니다. 그래서 책에 적었습니다만 분당 입주 시범단지 입주 첫날에 가스 누출돼서 일가족이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미 부실공사로 시작했었어요. 청천도 지난해인가 광주에서 아파트 베란다 무너졌잖아요. 양생 급하게 하다가 똑같은 일이 평촌에서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부실이었어요. 지금 요즘에 아파트들 잘 못 짓고 난리잖아요. 그 코로나19에다가 그 뭐 화물연대 파업에 그런 것들이 세계적 자재난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라 저는 일기 신도시 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들은 빨리 그리고 노원 신시가지나 목동도 포함해서 내진 설계도 좀 부실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봅니다. 근데 이익에 대한 환수는 잘해야죠. 아유, 그렇군요. 아까 인문학자로서 부동산을 보신다고 해서, 근데 이건 좀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건물을 너무 높이면, 안막이 들 수 있잖아요. 집안에 햇빛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층은. 그런 건 크게 뭐 상관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냥 그냥 개인의 선택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대도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대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친환경적이라는 게 에드워드 글레이저 선생이 쓴 도시 심리에서의 얘기인 거죠. 너무 지나치게 1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엄격하다 생각해요. 싫으면 안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신에 올리고 하나하나를 올려야죠. 그렇군요.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자로서 너무 한국 사회의 법적 규제들이 너무 사회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강남에 계신 부자분들이 자신의 그런 영역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 그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부티크 도시화라고.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싸게 들어왔는데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장막을 쳐버리는. 그 서울 4대문 안이 그렇고 강남이 그래요. 너무 아름답게 지키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강남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봅니다. 여긴 더 올려서 더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준 농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10몇 층짜리로. 근데 오늘 진짜 박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예를 들면 잠실의 그 엘리트 같은 것도 다음 재건축 때 이 답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깔끔한데요. 그냥 올리면 끝인데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잠실도 살아봤는데 거기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 원래 한강이었잖아요. 한강이 그 모래 버린 거를 메워서 만든 거라 집안은 튼튼하게 비문 받고 잘 해야죠. 그렇구나. 그거를 잘하는 곳도 있고 잘 못하는 곳도 있다는 말씀도 책에서 드렸습니다만 천차만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연약 집안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해 보시면 많은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모든 건설업체들이 양심적으로 잘했을 거라 생각은 버리십시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강남은 전혀 100년 전부터 정해져 있던 부촌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람 살기 참 어려운 곳이라서 그래서 대규모 개발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거기 정도일 겁니다. 이태원 정도. 이태원은 그렇죠. 일제 초기 때 일본인들이 별장지대로 만든
지금으로 말하면 용인의 예를 들어 용인의 전원주택 단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만든 데가 이태원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괜찮죠. 지금 그 대저택들의 구획이 기본적으로 1920년대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뭐 100년 전부터 이랬고 뭐 심지어 고려시대 때 어땠고 저는 별로 그런 거는 믿지 않고 네.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역사가 기본적으로 이어온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단절이 존재한다 생각해요. 한반도에서 단절의 시기는 개항 때입니다. 그때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건 저는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개항이 되면서 각각의 백성들이 저 같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국가의 압력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기업가도 탄생하고 이제 조선 정부와 일본 총독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계획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만들어진 몇몇 지역은 지금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거예요. 부자 동네 얘기였고 하나는 그때 벌어졌던 일들은 지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 홍수 얘기였던 거죠. 네. 25년도 을충년 대홍수 때 물에 잠겼던 강남 지역이 요 옆동 집 옆에 지난해 잠겼고 그래서 어떤 건물주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수벽을 설치해서 맞아요. 몇 천만 원 가지고 막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건물주들은 그런 거 안 했다가 네. 고급차다 날려버리고 맞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니까 난 몰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그러네요.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 드릴게. 네. 그 박사님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저출산 저성장 이런 게 되면 일본형처럼 될 수 있다. 네. 일본 부동산 장기 침체 뭐 이런 느낌으로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과 일본은 구조가 많이 다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어. 기본적으로 한국이란 국가는 해방 후에도 한동안 일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IMF 때 근본적으로 바뀌었죠. 예. 특히 상업 측면에서. 전 그때 이후로 한국과 일본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일본은 행정이 강한 나라입니다. 꽤 전통적으로. 그래서 일본은 전 특히 이민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외국인 문제. 일본이 만약에 외국인을 막겠다 그러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못 막습니다. 한국은 자고로 행정이 약한 나라로 좀 유명한 나라라 국가의 정책이 있으면 백성에게 대책이 있다고 이미 지방은 외국인 없이는 안 돌아가는 국가가 돼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대도시 사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이미 한국은 다인종 국가예요. 다인종 국가가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이 혼종성이 한국을 일본과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농촌 인삼 같은 거 할 때 외국인들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깻잎이죠. 아, 깻잎. 그 요즘에 외국 분들이 장기로 오는 분도 계시고 계절제도 있어요. 네. 몇 달 동안. 그런 분들이 알맞도록 농촌에서 주로 기르는 식물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깻잎이에요. 그 4월에서 8월, 9월까지 딱 왔다 갈 때 가장 알맞게 자라는 게 깻잎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맞춰가지고 한국이 먹는 밥상에서 나오는 풀이 달라져요. 이미 한국은 그런 나라고. 그리고 저 이제 자주 드는 비유인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3대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이장, 청년회장, 부녀회장이라고. 그 중에 부녀회장 중에 많은 부분들은 베트남 분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들은 다 군대 갔다 왔어요. 이미 대통령 선거 출마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됐어요. 한국은 이미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하고 마찬가지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지 않을 수 있는 건 부동산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면서 네.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본도 부동산이 다 달랐어요. 저 유학했을 때가 한참 법을 깨진 상황이었는데 안 가보니까 이게 그냥 통으로 그냥.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다란 말이 참 무의미한 말인 겁니다. 어떻게 1억 2천만의 상황이 똑같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살았던 타만 유타원의 끄트머리는 그건 정말 침체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즘 무조건 막 짓고 있는 서울이나 각종 대도시들의 외곽의 아파트들은 그 운명을 걸을까 봅니다. 이미 미분양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차로밖에 접근 안 되는 곳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롯봉기라든지 미나토쿠 이런 데는 계속 또 올랐어요. 제 느끼는 감각은 도쿄 쪽에서 유학했는데 계속 올랐습니다. 참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홋카이도에 빈집 많은 거 가지고 일본에 빈집이 늘어나니까 일본 망한다 식으로 말하는 건데 참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도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식의 방송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통계의 오류라 생각해요. 저는. 도쿄 쪽은 그렇게까지 빈집이 많지 않고 그렇구나.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는 마찬가지였는데 집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저 쓰러져가는 폐가를 가지고 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줄 집을 말해야 되는 건데 전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아파트만 50몇 평짜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10몇 평이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 화장실은 분리돼 있어야죠. 화장실 분리하는 집 되게 많습니다. 전국 답사하다 보면. 아, 그래요. 답사할 때 안내하다 보면 다들 놀라는데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고. 공동화장실 쓰는 데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근데 통계에서는 그런 것도 집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통계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박사님 좀 큰 질문인데 보면은 이제 급여 생활자분들이 막 돈을 모아서 서울에 네. 뭐 평균적인 그런 주택 가격이 뭐 10억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구매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평균이면 안 되죠. 예, 그 직장인 분들이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이 꼭 집을 뭐 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철학을 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으실지 그 박사님의 철학 같은 걸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정말 달라서 다 책에 꼼꼼히 말씀드려놨습니다만 왜 내가 서울에 살 집이 없냐라고 할 때 서울에 살 집은 아마도 최소한 강남 또는 핵심 지역에 10몇 평 정도의 최소 10몇 평 정도 집을 원하실 텐데 그렇게는 영원히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양보해야죠. 양보하면서 최소한 나는 이런 걸 좋으니까 이건 포기 못한다는 거를 뭐 근처에 좋은 카페까지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예를 들어 산이 보이는 데가 좋겠다. 산이 안 보이는 게 좋겠다. 그 정도 있다 생각해요. 그런 거 개별적인 자신의 취향을 좀 구분하시고 그리고 나는 지하철이 낫다라든지 나는 버스가 좋다라든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차를 포기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저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는 거는 차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의미 없다 생각해요. 우리 역세권은 나빠요. 차 좋아하는 사람한테. 길만 막히고. 저는 요즘에 3호선 끄트머리인 대화역 살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다 종점이에요. 늘 앉아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막혀요, 길이. 그래서 자가용 가진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해 가시면서 섬세하게 나라는 사람은 뭘 좋아하는가를 보시고 내 경제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다를 보시고 예를 들어 제가 돈이 그래도 좀 있고 몇 억이 있고 차를 몰고 있고 서울에는 애매하다 그러면은 저는 요즘에 답사하면서 본 게 일산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 사이에 그런 타운하우스들이 많아요. 꽤 저는 그런데 거주하시면은 꽤 행복하게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GTX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을 좋아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강이나 바다 좋아하시고 레저 좋아하시면은 또는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하시면은 인천공항도 가깝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라는 말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개별적인 문제라. 전 그래서 그게 인문학의 정신인 건데 당신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리고 당신 상황은 어떠냐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하는 분들한테 참 웬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통계로 말하는 게 좀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라 서울 평균 집값 10억이라면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거든요. 너무 단독주택이라든지 구축 아파트라는 거는 없는 취급해 버리는 거라. 맞네요. 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 어느 철도역 주변의 아파트가 바로 옆인데 시세가 2억 차이가 나요. 그거는 뭔가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뭐지? 왜? 그거는 참 정말 예민한 얘기라 책엔 적어놨는데 방송을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것들을 섬세히 구분하시면서 만약에 나쁜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내가 판단으로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므로 난 2억 낮은 살겠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그것에 길 건너가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거기는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 또 값이 낮아요. 나는 반드시 신축 아파트고 그거 필요 없다 하면 분들은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네. 거기가 예를 들어 강남순환도로 옆이라서 전반적으로 좀 위치는 좋습니다. 거기 또 신안산선도 들어오고 좋은데 안양하고 시흥 근처입니다만 각각의 개별성보다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방송에서 말하는 그 핵심 지역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거기 투자하고 지금 갭 가능하고 그건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가려고 애쓰는 게 나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거기에 맞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물론 있잖아요. 물론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쥐어 짜내셔야죠. 짜내야죠.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최근에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 다녀왔는데 네. 참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에 사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적합한 곳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 노원도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만 경기도 북부가 거점인 분들은 한테 좋은 곳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어떤 분이 부하 직원분이 거기에 갭 투자를 하셨다고. 근데 거기 한 1, 2억대 하다가 확 뛰었다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후배분 어떻게 됐을까 하면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거는 양주란 지역의 특성을 알고 옥정 신도시 구조를 이해했다면은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네요. 다들 남들 갭 투자하니까 나도 갭 투자해야지. 안 하는 사람 바보. 너 비트코인 왜 안 해 바보. 한국 그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난 현명한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 바보고 그러다 망하면 국가가 책임지라 그러고 저는 별로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아, 그러시네요.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근데 그렇게 좀 무의미한 투자 말고 현명한 투자는 이 옹달TV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특별한 게 보통 그런 곳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방송과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답도 어떻게 보면은 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돈 있으면 강남 가십시오. 세종도 좋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세종은 지옥이죠. 지금 금강변 세종시청 주변에 어느 건물은 거의 공실률 100%라고. 그런데 참 사람들 세종 뜨니까 장사 잘 되겠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미래도 그랬고 동탄도 그렇죠 요즘에. 네. 아파트 거주자한테도 그럼 그 결국에 좋은 거냐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상가가 다 망해가고 공실인데 그 행복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아무튼 근데 이제 세종은 버릴 수 있는 동시는 절대 아니 저는 클 겁니다 세종. 인구도 늘고. 다만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85만까지 갈 것이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제 감히 예측하건데 현재 한 50만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상당 부분 대전 유성구하고 연담하가 되면서 공동의 도시로서. 저는 요즘에 이제 딴 데서도 말씀드리지만 결국 세종의 남부 지역 도시 지역은 대전의 신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서울의 신도시로서 분당이 있었던 것처럼 대전 유성 다음에 신도시로서 세종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출퇴근을 글로 하는 건가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전 청주 부자들이 거기 투자 많이 했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그 하나 더 여쭤볼게. 그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전라도 광주. 네, 전라도 광주나 뭐 경상도 대구, 부산 이런 거점 도시들의 미래는 여전히 좀 밝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도시 시장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인구가 줄고 있죠. 그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건데 인구 주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인구가 줄고 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집중도 저는 막을 수 없다 생각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손 놓을 건 아니고 저는 공공기관 이전은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국가에 할 일이 있고 민간에 할 일이 있는데 국가에 할 일은 균형 발전이 맞아요. 그러므로 지금 2차 공공에 이전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요? 보낼 만한 게? 뭐 각종 연구기관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방부도 아직 서울에 있죠. 그리고 외교부도 서울에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막 법령에도 있고 해서 안 가고 있는데 저는 끝내 가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가야 돼요. 한국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라 세종 대전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통일을 한국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니까 서울이 중심이라는 건데 한국은 예년 조선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이 영토 속에서 중심은 그쪽이에요. 세종 쪽인 거예요.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부산, 대전, 대구, 대전을 빼고 강원도, 대구, 광주 사람들도 서울 2시간 올 거를 1시간이면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고향 떠날 요인이 줄어드는 거. 그게 저는 한국이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의 할 일.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서울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아마 세종이 수도가 됐더라도 서울은 경제 수도로서 기능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방향성의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방향이 잡히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경제 수도로서의 위치를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강남은 영원할 거예요. 네. 심지어 한국이 망해도 영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마 그거를 바꿀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임시행정 수도 세종인 건데 박 대통령이 만들려 말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런 추동력을 가진 정치나 정치 집단은 없죠. 그거를 강압적으로라도 못하는 거군요. 그때는 정말 두 번째로 전쟁했을 경우에는 서울에 이렇게 인구가 많아서 못 싸운다라는 절박감이 있다 보니까 내려보냈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우리가 모두 정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나 합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남 투자는 현명한 게 맞습니다. 저도 돈 있으면 강남 투자하고 딴 데 살 겁니다. 네. 그렇게 또 중간에서 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점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거기서 자기의 개인에 맞게 강남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어제 원희룡 장관께서 미분양 10만도 각오하고 있다. 더 떨어져야 된다. 네, 전 사실은 그 입장이거든요. 결국 분양가보다 내려가는 게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과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분양가를 높게 잡아놓고는 그보다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직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이제 투자가들,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강조되고 있어서 내가 살 집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 살아봐서 그렇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집 사는 순간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대체로. 네.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뉴욕이나 도쿄 일부 롯본기 같은 핵심 지역 아니면은 집값은 감가상각이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살기도 좋으면서 집값도 올라야 된다고 말하는 건 욕심이 있죠, 솔직히 저는. 그렇구나. 아예 전제 자체가 다르네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 그 다음 책은 언제 나오세요? 이제 여름쯤부터 지금은 열심히 답사 다니고 있고 임장과 답사. 여름쯤부터 글 열심히 써서 늦여름쯤에 출판 넘기면은 아마 겨울에서 봄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과제는 정해졌어요.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네. 그때도 한번 또 그 네. 전에도 줘주시고 또 그때도 한번 출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박사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제 봄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방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현장은 여름입니다. 꼭 양산 챙기시고 물 챙기시고 네.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서 다니십시오. 특히 남자분들이 임장하실 때 부끄럽다고 양산 안 쓰시고 막 땡볕에 걸어 다니시는데 그러면 건강 상합니다. 반드시 양산. 꼭 UV 차단되는 네. 초경량 양산 사셔서 열심히 현장 다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 현장을 답사하면 네. 뭘 얻을 수 있어요? 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저 있어요? 책의 마지막에 잘 적어놨습니다만 네.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번 제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현장을 보면 뭘 얻을 수 있나 하고 어떤 부분이 빠지는가, 일반적인 담론에서 빠지는가, 부동산 담론에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혹시 이것만은 뭐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현장 답사할 때? 꼭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시간 내셔서 평일 출퇴근 시간에 가보십시오. 공장들이나 군부대들은 또 주말은 쉽니다. 그러면 매연이라든지 전투기 소음 같은 게 주말엔 안 들려요. 안 맡아지고. 평일에 가야 돼요. 그리고 길도 일요일에 잘 뚫려요. 여러분 차로 쓱 가시죠. 많은 분들이 보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직장인일 경우에 주말에 임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밤이라든지. 그쵸. 그러고 나서 갔는데 평일 되고 나니까 너무 시끄러워 길 막히고 매연 들어오고 그걸 느끼시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자기 원하는 지역은 평일 근무 시간에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걸 느끼십니다. 그리고 차로 가시는 거하고 버스로 가시는 걸 다 해보시면 좋고 한 번은 버스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최근에 저는 경기도 광주 갔다 그걸 느꼈는데 아파트 단지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이사이 공장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차로 나면 안 보이실 거예요. 버스로 가보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냥 피부에 와닿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뻥을 뻥튀기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뭐 딴 부동산 채널에서 본 건데 이름은 용인인데 사실은 광주인 딱 붙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개발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낙하산 뷰를 볼 수 있다고. 거기 군부대 낙하산 훈련하는 데 옆에 있어가지고 공동묘지 옆으로 낙하산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고. 어딘지 알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안 가보고 지도만 보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책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지도 보실 때 흔히 여러분 티맵 같은 거 보면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색으로 칠해 있고. 그거 말고 위성사진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책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시라고. 그러면 가장 잘 보이는 게 송전탑이 잘 보여요. 찍혀 있습니다. 송전탑이 보여요. 모르시고 그냥 그림지도만 보시다가 가셔가지고 왜 탑 저기 있냐 말씀하시고 또는 이렇게 뭐 몇천 세대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정부가 알아서 빼주지 않을까 송전탑. 그런 거 없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보시고 지도도 위성사진도 보시고 임장도 하면서 알아서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업체들이나 시청이나 도청은 그런 거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 예. 그 인문학의 그런 되게 폭넓은 그런 사람과 부동산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현장 답사까지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그런 디테일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유익했던 시간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의 저자이신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